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MBTI 얘기를 좀 깊게 해볼까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나죠?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게 또 과학적으로는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 한번 파보려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 MBTI의 매력이 뭔지 또 어떤 점은 좀 비판적으로 봐야 할지 좀 균형 있게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이게 원래 2차 대전 때 만들어졌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 강점을 좀 알게 하려는 그런 좋은 의도였는데, 시작은 그랬군요. 네. 근데 오늘날에는 뭐 자기소개부터 시작해서 훨씬 넓게 쓰이고 있죠. 특히 자료에 나온 그 융의 이론적 배경하고 요즘 심리 측정학 쪽 비판 내용이 같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그 간격이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그럼 일단 핵심부터 MBTI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 네 가지 지표잖아요.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이런 거요. 이걸로 16가지 유형 만들고. 네, 그렇죠. E냐, I냐, S냐, N이냐.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자료에도 여러 분석이 있던데. 아무래도 자기를 좀 쉽고 또 긍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나는 완전 파워 2야 이런 식으로요. 나를 딱 규정해주는 느낌? 네, 복잡한 나를 뭔가 명쾌하게 딱 보여주니까요.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들, 자료에서 MZ세대라고 하던데 그들 사이에서는 자기 표현이나 소통의 코드가 된 거죠. 일종의 언어처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형 설명들이 대부분 되게 좋게 쓰여 있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과를 좀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죠. 뭐 반음 효과나 긍정성 편향이라고도 하고요. 듣기 좋은 말은 일단 받아들이고 본다. 네, 그런 심리가 좀 작용하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워지는데 당신이 주신 자료 중에 학술적인 글들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인기 많은 도구가 과학적으로는 문제가 많다, 이런 비판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주류 심리학계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요. 가장 큰 문제가 사람 성격이라는 게 사실 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외향성이 51%일 수도 있고 49%일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연속적인 스펙트럼인데 MBTI는 이걸 억지로 E 아니면 I 이렇게 딱 나눠버리거든요. 이분법적으로. 그래서 중간쯤에 있는 사람들은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막 바뀌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신뢰도가 낮다고 하는 부분이죠. 재검사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요? 네,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타당도 문제도 있는데 이게 정말 그 사람의 실제 성격을 제대로 재고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그 자료에 나온 애덤 그랜트 교수 같은 분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거군요. 뭐 직무 성과나 만족도 같은 거 예측하는 데는 거의 쓸모가 없다고. 네. 그 예측력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이걸 만약 채용 같은 데 쓴다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예측력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고요. 심지어 결정적으로 MBTI는 성격의 되게 중요한 차원 중 하나인 정서적 안정성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을 느끼는지, 우울감을 느끼는지 같은 거요. 이걸 아예 측정하지 않아요. 그게 빠져 있군요. 빅5 모델이랑 비교하면 그게 드러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빅5 모델에서는 신경증 성향, 뉴로티즘이라고 해서 중요하게 다루는데 MBTI에는 그 차원이 없죠. 그러니까 성격의 중요한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셈이에요. 야, 이거 알면 알수록 좀 다르네요. 우리가 아는 거랑. 그럼 그 네 글자 뒤에 뭐 기능, 위계 이런 더 복잡한 이론도 있다면서요? 주기능, 열등기능 이런 거요? 자료에도 잠깐 나오던데 그건 좀 더 깊이가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 이런 괴념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기능 이론 자체도요. 융이 원래 말했던 거랑 MBTI 개발자들이 해석한 거랑 좀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것도 또 다른가요? 네. 그리고 그 기능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순서나 위계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딱 합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4글자 유형의 이론적 기반마저도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논쟁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겉보기엔 단순한데 파고들면 그 기반도 탄탄하지만은 않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당신에게 MBTI는 뭘까요? 한쪽에선 이렇게 열광하고 다른 쪽에선 되게 비판적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좀 헷갈리네요.
중요한 건 이게 도구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을 가졌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걸 명확히 인지하는 게 중요하죠. 목적과 한계요. 네. 예를 들어 뭐 가볍게 나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좀 어색할 때 아이스 브레이킹 용도로 쓰는 거.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복잡한 심리 얘기를 좀 쉬운 말로 하게 해주니까요. 일종의 공통 언어 역할이죠. 네, 서로 이해하는 출발점 정도. 그렇죠. 하지만 당신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듯이 이걸로 사람을 막 평가하거나 뭐 채용을 결정하거나 팁을 배치하는 이런 중요한 결정에 쓰는 건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거가 부족하니까요. 네.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고 또 특정 유형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거나 강화할 수 있거든요. 자료에 나온 ENTP나 INFP 이기처럼요. 실제 그 사람은 훨씬 복잡한데 너무 단순화된 이미지로만 보게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일부 유형에 대한 부정적인 밈 같은 것도 문제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특정 유형은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거요? 네, 그런 낙인이 생길 수 있죠. 결국 MBTI는 뭐랄까 심리검사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문화현상? 아니면 소통 코드 정도로 보는 게 맞겠네요. 네, 저는 그게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로 참고는 하되 너무 과몰입하거나 이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 매력은 인정하되 한계도 분명히 알아야죠. 만약 정말 좀 깊이 있는 분석이나 진단이 필요하다면 빅5 같이 과학적으로 더 검증된 도구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료에도 비교해서 나왔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MBTI에 대한 심층 분석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대중적인 인기와 과학적인 비판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감이 참 흥미로웠네요. 네, 저도 이야기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계속 이렇게 MBTI 같은 유형론에 끌리는 걸까요? 뭔가 나를 설명해주고 또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